오늘 미국 장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는데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힘이 없다가 후반부에 이제 들려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저희가 계속 쉬는 동안 다른 동네 장들이 튀고 있어서 저희가 장이 오픈되면 강한 상승세를 한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이 부분은 아니고요. 질의사항 중에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한 가지는 부채하고 신용팽창 그리고 기준금리를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셔서 그 부분을 오늘은 거론할 거고, 환율은 다음번에 제가 거론을 해드릴게요. 환율은 몇 번 거론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율도 우리가 그러니까 부채, 신용 팽창, 뭐 신용 팽창이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되는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를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과연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채나 신용 팽창과 혹은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의 커다란 흐름 자체를 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투자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딱 타이밍을 잡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표를 시그널 지표하고 현상 분석 지표로 나누는데, 시그널 지표는 그 일이 딱 터지면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걸로 쓰는 거고요. 현상 분석 지표는 그냥 상황을 점검하는 건데, 유동성이나 부채 이런 것들은 현상 분석 지표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그널 지표가 아니고. 기준금리는 좀 다릅니다.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미국의 그 번원 통화하고 모니터리 베이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M1, M2인데 예전에는 이게 그냥 리얼이 아니고 나미나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하도 많이 풀어대니까 리얼로 바꿨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M1, M2 사이즈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번원 통화는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1은 우리 이제 요구불성 예물 수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 M2는 이제 위에 두 개 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미만의 은행 예금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기가 2년 미만인 것들,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나죠. 밑에 게 이제 번원 통화고 그 다음 게 M1이고 이게 M2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전부 다 왼쪽이에요. 같은 빌리언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그냥 늘어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이게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가지고 야 이거 뭐 지금 주식 투자할 때야 뺄 때 이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조작을 하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이게 바꾼 거거든요. 바꿨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튀었으니까 과거에 그만큼 튀지 않았던 걸 좀 보이게 만들도록 이렇게 제가 당겨 볼게요. 이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가지고 얘가 뭐 감소하기 시작하면 경기가 수축되는 거네? 라고 판단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도 감소가 있고 여기도 감소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소가 있고, 근데 한참 있다 경기가 수축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로점으로 돌파하면 이렇게 제로점을 돌파하면 경기가 수축하나?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여기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통화량을 가지고 경기 사이클을 예측한다거나 뭐 투자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통화가 많이 공급됐고 그만큼 통화가 전년 대비 풍부하거나 이 정도를 감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나 어떤 다른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잡기는 어려워요. 다만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그 주택 가격을 계속 밀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시기에 그쪽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광풍이 불거나 뭐 아니면 정부의 정책과 상당히 민감하게 이렇게 상호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량이 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주는 아니에요. 어떤 판단에 대해서 부일 수는 있지만 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통화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이제 M1, 리얼 실질 M1의 유통 속도예요. 빨간 게. 이 유통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돈이 몇 번 회전했느냐 나가서. 그래서 이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중에서 돈이 막 빨리 돈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100원을 들고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100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통화량이 한 번 움직인 거죠. 그럼 B라는 사람이 다시 또 C라는 사람한테 사고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유통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통속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활발히 잘 돌아간다는 뜻이고 돈이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뜻인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급격하게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통화량 유통 속도는 뚝 떨어져 있죠. 돈은 잘 안 돌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짙어진 상황입니다. 이미 보시면 통화량 유통 속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M1뿐만 아니라 M2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M1은 좀 더 일찍 그 IT 버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통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M1은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돈을 시장에다 많이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쏟아부은 게 경제 활동을 위한 어떤 그 순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경제 순환에 쓰이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산 시장에 버블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순환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 공급된 유동성을 가지고 회전율, 회전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투자 판단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냥 현재 시장에서 돈이 많이 풀렸고 그게 실제로 경제에 제대로 안 쓰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빗대서 자산 시스템을 놓고 보면 아 이거 자산 시장에서 계속 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자산 시장의 버블만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제가 가끔 보여드리죠.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마진대 신용융자 잔고하고 주식시장의 실질 가치인데 이 빨간 게 신용융자 잔고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물론 유동성이 다 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 유동성의 일부는 다 이 신용자로 들어왔겠죠. 물론 이것도 예를 들면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보고 그 담보대출이 많이 늘어가지고 주택가격도 올렸어요. 그래서 가격하고 그 주택담보 대출 받은 금액 비중을 보면서 버블이 많이 끼었어요.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거 이외에 타이밍을 잡는 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잡는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잡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대출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타이밍을 잡는 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용에 대한 부분 요거 좀 전에 이제 이 마진데트 신용 중에 하나인데 이 신용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미국의 상업은행 전체에 대한 신용 총 누계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과 관련된 모든 거에 총 누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냥 되지 않을까? 파란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본다고 해서 또 느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죠, 그냥 쭉. 그리고 이 빨간 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얘도 보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려오면 경기가 수축한다거나 올라가면 확장된거나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파동을 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경기 사이클 예측하기도 어렵고 다른 무엇인가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쪽 그 신용이나 대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놓고 보면 뭐 이런 것들의 지표를 볼 수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부실 관련된 대출 사이즈거든요. 근데 부실 관련된 대출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경기 후반부 이렇게 들려 올라가죠. 이렇게 양이. 이것도 최근 데이터가 끊겼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얘기 끊겼는데 이게 일단 3분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실 발생 규모의 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상환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건 어려운 기업들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기업이나 가게가. 그럼 그게 부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부실화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쓸 여력도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기가 수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대출 규모를 보는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페드 쪽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거는 그 그러니까 연체율이에요. 연체율. 전체대 은행의 연체율. 연체율 규모가 여기 보시면 여기 IT 버블 붕괴 요 시기 언저리에 이렇게 쭉 들려 올라가죠. 연체율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 때 쭉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뭘 봐야 되겠느냐? 이거 전체 통계를 봐봐야 의미가 없고 부실 여신이나 연체율이 올라가는가 요거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포인팅이에요. 최근 보면 연체율이 내려가고 있죠. 그죠? 쭉 내려가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뭐 가계대출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뭐 위험이 뭐 이렇게 응축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경제적인 큰 흐름 안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그런 것들을 진단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에 누적된 어떤 시한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 시기는 연체율이나 이런 걸 쳐다봄으로써 실제로 이게 수면위로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예 판단 요소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경기 수축 국면에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경제가 흘러갈 수 있는 동력이, 그러니까 떠받침이죠. 이제 수축을 멈추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여력이 생긴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산 시장에 버블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토양은 만들어져 있다. 생길지 안 생길지는 상황을 봐야 될 거고, 일단 토양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유동성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기준금리인데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로 예전에 썼던 1914년도 이후에 썼던 이제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뭐 할인율을 쓰다가 뭐 효율적인 기준금리에서 뭐 박스권 뭐 타겟 목표를 이렇게 딱 우리처럼 뭐 0.2, 0.25, 1.2, 뭐 1.5 이렇게 기준금리 딱딱딱 정하고 있다가 요새는 이제 0.25%로 이렇게 타겟 목표를 정하잖아요. 이제 몇 번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에서 일단 봐야 될 거 하나 보시면 채권금리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채권금리도 장기적으로 보면 채권 수익률도 오르내림을 반복합니다. 이건 좀 짧은데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게 채권 수익률 장기적인 채권 수익률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1735년도 그러니까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는 영국 국채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 국채나 우량채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보면 과거 한 2% 초중반대에서 최근에 이제 1% 미만까지도 내려왔지만 이거 10년 국채를 보면 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장기 채권 수익률이. 그래서 긴 흐름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때는 15%까지 10년 국채가 올라갔는데 81년도에 이때는 그 오일 쇼크 1, 2차가 있었던 때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폭등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좀 예외상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상단은 한 6, 7%대에서 하단은 한 1% 정도까지를 왔다 갔다 장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채권 수익률이고 이게 이제 경기 사이클 국면에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합니다. 이게 기준금리가 다른 금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채권 수익률이 사실은 가장 낮은 과거의 패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가장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가장 높은 상황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는 짙은 상황에 일단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순환했다고 해서 끊임없이 또 위쪽으로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하튼. 근데 기준금리는 잘 보시면 이제 좀 정형화된 패턴은 뭐냐면 경기가 수축되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기 확장 국면에 일정 부분 이제 이렇게 후반부 과열되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이 일어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패턴이에요. 기준금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이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가장 참고할 수 있는 통화나 금리 관련된 경제지표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게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그래서 기준금리는 그 고점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으면 이 경기가 수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으면 이게 바닥을 찍은 바로 그 시점이 경기 사이클이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닥을 바로 찍고 나서 일정 수준 횡보를 하게 되면 이것도 좀 내려주긴 했죠. 일정 수준 횡보를 하게 되면 이게 경기 사이클이 지나고 바닥을 지나고 확장률을 이렇게 터닝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는 경제 지표예요. 기준금리가.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제 바닥으로 지나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튀죠. 튀면 이게 출구 전략을 하는 거거든요. 출구 전략을 하면 경기 사이클이 확장 국면에 잘 안착돼서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르다가 내려오면 야 이거 경기 다시 수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큰 충격, 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칠 때 유심히 보셔야 될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물론 얘만 가지고 기준금리만 가지고 저점 그다음에 고점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지만 일단 일반인들이 그 복잡단안한 건 다 무시하고 가장 쉽게 그나마 경기 사이클이 어느 쯤에 있지라고 예측하기 가장 좋은 게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부채라든가 혹은 유동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좁긴 하지만 유동성이라든가 부채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큰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쓸만한 그 현상 분석 지표지 뭔가 타이밍을 탕탕 잡거나 명확한 어떤 것들을 판단하기 좀 애매모호하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런 지표다. 그래서 참고만 할 사항이고 신문지상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그냥 긴 흐름에서 우려되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부채 중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제 연체율 부분이다. 연체율. 연체율이 추세가 위로 계속 들려 올라가는 패턴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혹시 경기가 후반부에 가 있고 이 사이클이 수축될 그 부분에 근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될 만한 지표다. 연체율이. 그리고 이제 그나마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게 기준금리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기준금리가 아래로 쭉 빨리 내려오거나 그런 패턴을 보면 수축 국면에 있구나. 이런 시기에는 주식이 지금처럼 막 급 나가잖아요. 이때 전문가들이 저가 매수하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저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퉁퉁퉁 막 갑자기 매달 기준금리를 한 번씩 내리고 있다.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에서. 그러면 중앙은행이 스스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그걸 떠받치려고 액션을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기에 요번처럼 이렇게 세게 주식이 조정을 받는 경우엔 이게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반등할 때 포지션을 줄여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딱 내려와서 일정 수준 안 올라가고 있다. 그냥 쭉 바닥에서 버티면서 쭉 기고 있다. 그러면 이게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을 끝내고 확장률을 터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출구 전략이 일어나면 경기 사이클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또 다른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계하고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의 경제 주체가 있죠. 정부, 기업, 가계. 이 세 개의 경제 주체가 있는데 두 개, 기업과 가계가 스스로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그 스스로 경제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돌리는 시스템이 이제 기준금리가 바닥에 붙어 있을 때예요. 그러다가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빠지고 기업과 가계 스스로도 경제를 돌리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개입했던 돈들을 좀 회수해도 되겠네. 아니면 멈춰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출구 전략을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일정 부분 탄탄한 과정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조정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다 종합해서 최종적 판단을 내려야 되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잘 보고 그것에 따라서 그나마 판단을 할 때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 제레미 그랜섬이 막 반토막씩 난다고 하면 거기에 막 심정적인 부분이 쏠려가지고 불안에 떤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나마 이제 유일한 경제 지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쉬운 그게 기준금리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